대부분 브랜드들이 수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네. 특정 브랜드에서 옷을 네. 구입하셨는데 네. 그게 조금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지퍼가 고장났던 그러면 그 브랜드에 요청하시면 다 수선해 줍니다. 네. 저는 집에서 남편이 가죽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가죽 구두가 새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신발 샀어 그랬더니 신발이 낡아서 그 신발을 신고 무슨 재화에 갔더니 수선해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뒤축이 떨어진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낡았는데 그래서 맡겼는데 거의 새 신발이 되어서 오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런 게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시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도를 안 하니까 브랜드들이 수선해 주는 걸 한다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수선 기술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봉제 기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재화 기술도 되게 뛰어나서 엄청나게 훌륭한 기술자분들이 계셔서 제품을 정말 보내드리면 정말 감쪽같이 수선이 되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또 새 제품을 사기를 바라시니까 이제 저희는 새 제품도 사시면 좋은데 있는 옷을 오래 입는 게 환경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사이트나 막 영문 자료들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가 지구를 위한 패션을 위한 뭐 가이드 뭐 이런 거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옷을 10번 이상 입지 않은 옷이면 사지 말라 이런 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옷을 그러면 요즘은 10번도 안 입는 옷을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사서 10번도 안 입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옷을 구매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보다는 쇼핑을 통한 기분 전환처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는 옷들도 그 순간에 입어봤을 때 어떤 예쁜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뭐 패스트 패션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통해서 많은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쇼핑을 통해 얻는 기쁨과 위안을 다른 곳으로 예를 들면 자연에 들어서 얻는 기쁨으로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운동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또 제가 찾다 보니까 스레드업이라고 하는 해외 중고 의류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의 패션 탄소 발자국이라는 걸 측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옷을 몇 번 사는지, 그럼 옷은 어떻게 세탁하는지, 그냥 말리는지 아니면 건조기를 통해서 말리는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패션을 통해서 탄소 발자국을 배출하는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당연히 옷은 10번 이상 입고 1년에 뭐 옷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도 아닌데도 제가 배출하는 양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미국으로서 보면 엄청 먼 거리는 아니지만 거기를 왕복하는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거기에 사이트에서는 대안으로 중고 의류를 구입하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중고 의류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헌옷을 기부하거나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고 의류를 구입하는 실천은 대단히 훌륭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타고니아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고객분들께서 입으시다가 더 이상 많이 입지 않게 된 파타고니아 옷을 매장으로 갖고 오시면 그거를 저희가 일정 정도 포인트를 지급하고 파타고니아에서 매입한 후에 그거를 뭐 세탁이나 이런 처리를 잘 해서 다시 중고 물품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옷에 대해서 그런 탄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도 굳이 파타고니아에서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뭐 중고 장터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제품을 구입해서 입으시는 것도 가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대단히 훌륭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의류와 관련돼서. 저는 소비자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소비자분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저희는 계속 이제 그런 말씀들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뭐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외부로 노출되는 마케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옷을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가능하시면 꼭 필요한 제품들을 구입하시고 고쳐서 오래 입으시고 못 입게 된 옷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에게 주거나 중고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재작년에 진행했던 캠페인 중에 Buy Less Demand More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Buy Less는 이제 좀 덜 사는 거고요. 네. 더 나아가서 Demand More는 뭐 파타고니아를 비롯한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의 가능하면 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수선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든지 이렇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달라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패션과 관련된 뭐 환경 이런 책에 그런 게 나왔어요. 왜 자꾸 소비자들을 이야기를 하냐라고 했던 사람이 물으니까 그 글 쓴 분은 기업은 소비자의 말만 듣는다. 자기네 제품을 사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업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기업은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소비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는 뭐 그 기업의 메일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업의 소셜 채널에 가서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서 댓글을 다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말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거 말고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건 선택을 구매로서 의사 표현을 하는 거라,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구매가 투표고 네. 그리고 구매로서 자기가 뜻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이라서 그 제품을 구입하실 때 내가 돈을 결제할 때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고 그리고 그 제품을 왜 사고 그리고 그 제품을 구입을 하실 때 단순히 이제 요즘의 유행이거나 아니면 그냥 예뻐서거나 이런 것에 더해서 조금 더 이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뭐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 브랜드는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파타고니아 옷을 꼭 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의 옷을 구입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말 가장 쉬운 방법은 매출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매출의 변화가 생기면 기업들은 그걸 정말 빠르게 인지하고 그걸 분석한 후에 그 매출을 회복시키거나 성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바로 전략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께서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뭐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는 어떤 식의 이제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의류 쓰레기들에 대해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떤 더 책임을 갖고,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그 많은 의류 쓰레기들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책임을 갖고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산 과정 안에서 공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많은 기술 개선이나 공장 관리나 이런 부분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품을 판매하고 남은 그런 재고 처리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네. 어떤 특정 제품을 많은 판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장의 딱 그 규모에 맞춰서 최적의 양만 생산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비즈니스가 굴러가고 있지는 않아서 제품이 판매된 이후의 재고나 폐기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들에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당연히 거기서 옷이나 뭐 관련된 뭐 가방이나 이런 거 많이 만들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의 노동 환경,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뭐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연합을 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던가 그런 활동들은 없는지. 의류 공장들은, 의류 브랜드들은 사실 공장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네. 의류 이제 공정이 크게 보면
실을 만드는 공정이 있고요. 원사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이 실을 받아서 직조하는 공정이 있고요. 원단을 만드는 공정이죠. 이 완성된 원단을 가지고 봉제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제가 끝나면 그걸 이제 뭐 어디 특정 물류센터에 받아서 이제 전 세계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공장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원단이나 원사를 만드는 공정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계가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봉제 과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런데 봉제 공정은 대단히 노동 집약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옷을 만드는데 이게 다 이제 분화가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단추만 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소매만 붙이고 해서 이게 수백 가지 공정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 있고 거기서 뭐 많게는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봉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 있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인력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낮은 나라에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인건비가 낮은 사람들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봉제 공장이 있는 나라들은 베트남이나 스리랑카나 중국이나 이런 좀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에서도 여성 노동자들,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봉제 공장에서 현재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제 전태일 열사 시대도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해외에 있는 공장으로 이제 많이 이전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대형 공장들은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공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작업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인건비는 어떤지 공장에 뭐 환경보호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대형 공장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 작업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공장들 말고 되게 하청을 준 되게 작은 소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량의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크게 뭐 브랜드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제 소규모 공장들이 좀 그런 데가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작은 규모의 공장들은 예전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 건물이 무너져서 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그 사고가 있고 난 후에 그 의류 산업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런 큰 공장 말고 그 공장의 하청 공장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실 그 영향력이 미치고 있지 않은 그런 분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옷을 하나 골라서 입고 버리는 과정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뭐 인권, 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네.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를 이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어떤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고요. 책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Sustainability라는 말보다는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패션보다는 이 기후위기 시대의 패션이 기후위기나 아니면 패션 자체에서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얼만큼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만큼 그 책임을 자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단순히 자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깨달았으면 그거를 개선하거나 고치려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기후위기 시대에 뭐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류 산업 전체는 어떤 좀 특별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류 산업 자체가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폐기물 문제 그리고 뭐 공장의 어떤 그 작업자들의 인권 문제 그런 좀 여러 분야에 좀 맞닿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느낄 옷이라는 좀 친밀한 물건으로 와닿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의류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뭐 글로벌한 스포츠 브랜드들 그리고 뭐 다른 글로벌한 의류 브랜드들 안에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이 브랜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좀 속도와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개선을 좀 거듭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들이 뭐 스스로 자각했다기보다는 네. 시민들의 요구나 세상의 변화 때문에 점점점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계들도 그렇지만 의류 분야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들께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아니면 어떤 뭐 자기가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그건 뭐 소셜 미디어에 뭐 자기 포스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 그런 환경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좀 더 이 변화가 약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자기 개인 포스팅에 그냥 해시태그 하나 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활동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류 산업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와 요청을 외면하기에는 진짜 소비자들이 다 개인들이잖아요. 개개인들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노력 당연히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의류 산업 그리고 브랜드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방향과 속도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들이 어느 때보다 어느 산업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파타고니아 코리아 김강현 팀장님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패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